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양성 이자입니다. 베스트 펀드 매니저로서 경험한 시장의 역사를 토대로 2021년 강세장, 그리고 2022년 하락장, 그리고 2023년의 반등장까지 정확하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변곡점 짚어주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86번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정광호 대표님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2차전지, 그리고 미국은 AI 관련한 이제 주식들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의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아직 다 잡힌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금리 높은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된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가 그러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작년 말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기업이익이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도 않았었고, 그 뒤에 우려했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들 부분들을 좀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시장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겁을 먹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이쪽이 더 유망하다 라든지 그런 쪽으로의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몇몇 가지 요소들, 섹터나 분야에서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나타나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이고, 사실 여기에서 제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일 텐데, 그거는 점점 더 이 같은 뭐랄까요, 의구심이랄까요, 그게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다 좋아 보이고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가 안 좋은 거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을 때는 계속해가지고서 개선의 여지가 저는 있는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게 시장의 상승에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반대로 저희가 보게 되면 2021년도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과도할 정도의 낙관론이 남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추정치를 보아도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가팔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익을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 싶어도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막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이제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기일 것이다. 나중에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께서는 이미 책을 통해 주가를 움직이는 3대 이제 요소를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됐다. 저도 내돈내산으로 사서 직접 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셨던 게 유동성, 그리고 심리, 그리고 펀더멘탈, 이 세 가지였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쏠림 현상을 경험했던 투자자분들은 주도업종으로 집중 투자를 선택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이 유동성, 심리,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업종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 주도업종의 지위를 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업종들로 보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쏠림 현상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일단 뭔가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뭔가 쏠림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이고, 그거 자체는 증시를 볼 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걸 오히려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은 정말 약세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실적이 잘 나오든 아니면 어떤 재료가 있던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이 전혀 거기에 자극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나왔을 때 자극을 받는다는 게 됐으니, 그때 대비해서 심리 환경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증시 국면을 흔히들 우리가 4계절로 나눠서 보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실적장세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실적장세를 정직한 장세라고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금융자가 붙은 장세는 현실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엄청 안 좋은데 증시가 반등한 게 올해 상반기였었다라고 하면 반대로 21년도 한 후반부터 가보게 되면은 22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나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역금융 장세. 예, 그런데 실적자가 붙은 장세는 현재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왜 미국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료 같은 것들이 장기간으로 잘 나와 있어서 과거에 평균적인 숫자 같은 것들에서 횟수가 높고 하여튼 그러다 보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을 하다가 그게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증시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 강세장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로 실적 장세가 올 때는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미래 12개월 이익부터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올해 이익도 상향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미래 12개월 이익은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올해 이익도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갖고서 응당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저는 쪽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섹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근데 좀 그런 게 코로나라는 특성이 여기에도 좀 묻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컸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 사이에 기업들마다 그걸 잘 헤쳐나간 기업도 있고 거기에서 맨날 보고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투자를 잘했고 M&A도 잘했고 주주 가치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주주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도 미리미리 마련해 놨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익. 특히 최근 들어 올해 이익을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이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서 아무래도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하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의 높이에 대해서는 좀 걱정한 투자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여전히 4%대 이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뭐 여전히 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 사라졌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쉽게 빨리 찾아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께서 9월 초 이제 증시를 보시기에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서 높이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금리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 이제 재무 관리 같은 걸 배워보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몇 퍼센트로 할인을 해줄 것이냐 요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서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근데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만약에 미래에 똑같은 현금 흐름을 낸다 치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흔히들 하는 것이 PER을 계산을 할 때 금리의 역수로 계산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2%면 PER이 50배 뭐 이런 식으로 뭐 5%면 20배 이렇게들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바로 다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은 그 금리 수준에서 고 PER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할 때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것도 계속 기업을 가정하거든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록 그것이 10년물이라는 장기금리라고 하더라도 요동을 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말씀 많이 드려요. 코로나 상황에서 제로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10년물 금리가 0.3 정도까지 미국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PE에 100배 이상을 주자고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의 금리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도 사실 여기에는 인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또 5년, 10년 뒤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즉각적으로 엄청나게 반영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4%에서 5%의 만약에 장기금리다, 이게 좀 지속된다 하더라도 역산을 했을 때에 지금 미국 이제 S&P 500 기준으로 18배대 정도 되거든요. PER이. 그거는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역산을 해서 약간 할인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비싸다라고 얘기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더 뭐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70년대가 우리가 제일 인플레가 높았던 시기잖아요. 그때로 돌아가 보게 되어도요, 그때 금리 20%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PER이 3배, 뭐 5배 갔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금리도 중요하긴 하나 그 중에 하나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어 간다 손 치더라도 이거 가지고서 현재 PER을 계산했을 때 이걸 그냥 비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니까는 지금의 금리 논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리를 다뤄봤으니 이제 좀 실물 지표도 좀 다뤄볼 차례죠.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좀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가 8월 잭슨홀 미팅이었는데요. 사실 원래 시장에서는 뭐 중립금리 논란이라든지 뭐 다양한 더 논의들이 나올 걸로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파월의 답변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한 이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미국 시장, 특히 경기 침체를 이제 여태까지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진행왔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소비, 고용, 그리고 기업 실적 측면에서, 기업 실적은 빼더라도 일단 적어도 고용 시장의 둔화는 좀 조금씩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최근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향후 뭔가 미국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힘든 과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좋으면 인플레가 다시 올 거를 염려를 할 겁니다. 반대로 너무 나쁘면 침체를 우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정도가 나오기를 시장은 제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의 지금의 고용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되게 뜨거웠다면 지금은 많이 식어왔죠. 근데 식었다라고 해서 이게 차가워졌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미지근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아직 약간 뜨거워요. 아직 약간 따뜻한데 미지근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떤 때에는 맨날 오르고 내리는 것만, 또 예상치 대비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거, 전월 대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만 보는 경향들이 생겨요. 근데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월간 고용 순증이 이번에 한 10만 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3, 40만 나오다 떨어져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기준 제시한 게 있어요. 파월 의장은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는 월간 고용 순증을 본인들이 계산한 건 아닌데 전문가들이 계산한 걸 평균해 보면 월간 한 10만 정도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15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근 3개월치의 평균이 15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10만 아래로, 그러니까 평균 10만이니까 막 5만이 나올 수도 있고 15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10만, 이게 몇 개월 연속으로 우리가 이동 평균을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고용이 이젠 너무 차가워지는 거 아냐를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의 숫자는 미지근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인 숫자도 좀 줄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구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업자 한 명당 지금 구인 개수가 너무 많아서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이전 평균으로 돌아가려면 여기에서도 지금 구인이 1200만 개에서 880만 개로 줄었거든요. 근데 구인이 여기에서 거의 한 500만 개, 600만 개 정도는 더 줄어들어야 과거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려갈 게
구만리가 남아있다. 네. 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딱 균형점이 1대1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200만 좀 더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온 거에 상당 부분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역시 약간 아직은 더 뜨겁다. 더 차가워질 여지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너무 차가워지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노말로 우리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또 반대로 차갑게 식어가는 거 말고 경기 재가속화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소매 판매 데이터가 너무 7월 달이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특히 이제 GDP 나오라고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여기가 한때는 5.9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재가속화되면 인플레도 오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로 되는데 저는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뜨거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갑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고용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내 일자리 갖고 있고 임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되게 차가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데 그렇다고 이게 재가속화될 정도의 환경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확실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빚내 가지고서도 미국인들은 소비를 하는데 그 가계 빚 내는 것도 지금은 속도가 엄청나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이제 대출 태도가 깐깐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원래는 안 갚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 판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다가 뭐 이민자들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소비가 뜨거울 정도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에선 저는 그렇게 뜨거운 환경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이고,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왜 잘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도 좀 계절적이거나 일회적 요인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시장이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7월 초에 미국 휴가 시즌이 있는데 그때가 이번에 코로나가 완전 풀린 게 처음으로 반영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러기는 했는데 작년은 항공편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공급망 교란이 덜 풀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초중순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는데 미국도 경기가 좀 둔화되고 주머니가 좀 얇아지니까 온라인으로 미리 엄청 샀다는 거죠. 그게 싸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바비하고 오펜하이머 이런 효과, 그 다음에 타일러 스위프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나 시네마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차근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든 기준점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구인수 기준으로도 좀 더 줄어야 된다. 아직 물이 좀 뜨거운데 아직 미온수로 가기까지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좀 예의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 파산하고 뭐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휘청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높아졌다가 최근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앞으로 당연히 이제 경제지표 추이를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시장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내년 5월 이후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금리 인하를 좀 상정하면서 좀 시나리오를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일단은 요 부분은 연준이 예전에 어떻게 움직였냐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냐라고 하면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라고 그러니까 해버리게 되면은 내년 중순 정도가 되면은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실제 이런 얘기를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합니다. 인하에 대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그 뭐 올해는 기대하지 말아라, 뭐 내년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몇몇 위원들은 나와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 약 1년이 최초의 기준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일단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가 그러면 더 늦어질 거냐 빨라질 거냐,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사이클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완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사이클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순서하고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마지막 인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그 사이에 나오는 거는 QT의 감속입니다.
지금 큐티하고 있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거, 그거부터 먼저 했던 게 지난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과연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그게 나올 때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로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의 시장 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선반영되거나 그럴 뭐 개연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인하에 대한 힌트 보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깊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QT의 감속을 과연 연준이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 거기에 좀 이제 그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앞서서 QT 감속 여부를 더 먼저 체크하셔라가 이제 대표님 요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경제 양대주인 G2인 중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고, 당연히 중국 정부도 그에 대응한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다른 큰 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수출과 그리고 환율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국내 수출 환경 자체가 중국은 부동산 위기로 내수가 좀 가라앉는 이제 모습이고, 일본은 뭐 엄청난 역대급 엔저를 지금 기록하면서 한국 수출 시장에서 또 여전히 계속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최근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엔저 현상이 한국의 그 수출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거에는 V자 반등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엔 좀 그러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요인을 짚어보게 되면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엔화는 엄청 강세로 가고 원화는 약세로 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다라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또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 이후로,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럼 중국이 돈을 풀면은 사이클이 한번 강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또 뭔가 또꼬물이 생기는 사이클이 왔었는데, 이번엔 사실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매우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동행 지표나 이런 것들도 다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였었을 뿐이지, 지금은 그 반등할 것이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디테일하게 경쟁 요인이나 뭐 이런 그 이제 돈을 푸는 요인을 제외를 하고 사이클이라는 게 왜 나타나느냐,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재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서 재고를 계속 쌓아나가다 과잉 재고 돼버리면 떨이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잉 재고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처럼 중간재를 특히 많이 파는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국이나 중국의 소매점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적정 수준 혹은 이하로까지 줄어들고 나서 이제 수출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주요국들의 지금 재고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가 지금 두 달치 전 것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달 것까지 나오면 아마 마이너스로도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재고 조정이 대단히 빠르게 했다. 뭐 월마트나 이런 데서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 수출이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고, 그걸 또 어디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글로벌 경기의 최선두에서 알려주는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선행해서 알려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미국의 ISM 제조 PMI를 보시게 되면 재고하고 신규 주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지금의 재고 수준 대비해서 신규 주문 강도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게 신규 주문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글로벌에,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따라서 우리 수출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참 안 좋기는 한데, 근데 중국
중국에서도 작년부터 이어진 어마어마한 과잉 재고의 해소 과정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가가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재고가 이제는 과잉 재고가 아니라 과소 재고로 가서 그런 쪽에서는 주문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 결국에는 이것이 과거만큼 한 방에 화끈하게 안 나와서 불만족스러운 것 뿐이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것도 경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몇몇 그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 그 다음에 예상치 대비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타고서 결국 우리 수출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최근에 나온 또 수출 데이터 8월 거 보게 되면 7월은 되게 별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7월은 우리가 열흘 간격으로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그 열흘 단위로 점점 나빠졌었어요. 근데 8월은 열흘 간격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의 강도도 이제는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중국 그리고 미국 위주로 수출 한국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 한국 수출이 보통 글로벌 제조업의 이제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앞서서 미국 ISM 제조업 지표에 또 재고와 신규 주문 사이의 강도를 또 체크해 보자 말씀 주셨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쌓여가는 부양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에 대해서 좀 큰 방향을 좀 이제 잡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이제 보편화된 이런 세계에서 앞으로 3년 정도 아니면 5년 중기적인 좀 매크로 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일단은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떠할까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사실 이 정도의 일을 겪으면 경기 침체를 겪어야 되는 게 보통이고, 그게 과거를 보면 확률상으로는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는 고용시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의 고용시장이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할 사람을 자꾸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정도의 충격이 오게 되면 해고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 안 들어오니까는 소비가 감소하는 침체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침체스러운 정도의 데이터들이 막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뚫고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지나갔던 사례가 있느냐 하면, 그런 사례들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금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긴축을 해 나가다가 아이고 더 못 버티겠다, 근데 좀 내리자 하다가 침체 가면 와르르 내리거든요. 근데 침체에 빠지지 않아 버리면 이러고서는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 정도 올라와서 꽤 높은 금리가 장기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은 그걸 타고서, 근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상향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 성공 사례들이 보여줬던, 만약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 식으로 지금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그러면은 과연 코로나 때 나온 것처럼 극명하게 나올까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거는 이제는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란 건 결국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도요, 한 40개월 주기의 재고 사이클, 그건 짧은 거고요. 10년 주기의 투자 사이클,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긴 거, 뭐 20년짜리도 있고 60년짜리도 있는데, 근데 보통 요 이제 40개월짜리, 10년짜리를 보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실은 사이클을, 그러니까 예상이 자꾸 틀려야 돼요. 뭔가 너무 좋아질까 기대해야 되고, 너무 나빠질까 낙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번에 우리가 역대급으로 그 같은 심리 변화를 겪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사이클의 강도는 앞으로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기업 본연으로 그게 더 중요한 영향을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큰 사이클, 사실 최근 코로나 전후한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재고순환 사이클이다 정도로 이제 정리해 주셨고, 이게 코로나 엔데믹이 점차 보편화될수록 이런 지금 시장이 겪는 이런 매크로한 변동은 점차 완화되고 사이클은 약화될 것이다, 이제 진폭이 줄어들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최근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전기차 그리고 AI에 열광을 하는 거는, 정말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3년 이내에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이건 10년짜리 큰 사이클이다. 인류 뭔가 진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이클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도 가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비 투자하는 게 결국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장기 미래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자들 간에 이 같은 광범위한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해보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운용사다 보니까 가치 투자주에 대해 가지고서 처음엔 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또 그중에 선별적으로 좋아하세요. 또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중에서는 또 살아남아서 엄청 잘 되는 것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주식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건 투자책 보시면 너무 일장에 나오는 거라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에 자동차 보급되기 시작할 때 숫자가 몇 개였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 산업도 그거하고 강도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궤도를 가게 될 것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께서 성장 산업을 보실 때에는 이 성장 산업에서 진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회사는 그거를 하고 있느냐? 그 점들에 대해 가지고서 난 이제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뭐 이제 여의도에서 최고다. 뭐 이러는 정도의 것들이 생기셔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전 성장주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투자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성패를 가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 능력, 그 능력의 범위를 갖춰야지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감명받았던 게 이 평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일확천금 내지 마켓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능력 범위를 넓혀가면서 감당 가능한 리스트를 기반으로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투자 행위를 반복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사실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번 경험하셨던 문제일 것 같은데 미국과 달리 이런 한국 주식에서 펀드 매니저까지 되돌아보시면서 주주 환원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양국 시장이 계속 차이가 지속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법제화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기는 해요. 몇 가지들이 점점 법제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가고는 있는데, 근데 이 점이 조금 뭐랄까요,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했었을 때에는 건건이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네. 그러면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주주의 가치가 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취소될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나와야지 건건이 이미 그 건은 지나갔어요. 버스는 지나갔고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에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딱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는 그렇게 법제화가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또 우리는 쥐구멍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하는 것들 중에서 쥐구멍을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여기에서 본인의 이익을 사익을 취하고자 할 때에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래 일반 주주들이 워낙에나 그거 가지고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시켰다. 기업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 재계에서도 우리 이번에 그거 있으면 참 우리한테 힘든 건데 어쨌든 좀 더 힘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도 양보해서 했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불만이야. 그 법이 나왔는데도 왜 너네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못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래도 면피용으로 뭔가 나왔어란 식으로 되거든요. 우리나라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는 한에는 미국보다 당연히 우리는 네, 투자 환경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 이고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법에서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주주에 대해 가지고서 그것이 대주주든 혹은 일반 주주든 그러니까 소액주주라는 표현도 절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주주지 똑같이 주인이지 그게 싫으면 상장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상장을 할 때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주주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임무를 이사회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저보고도 찾아보라고 하면 쥐구멍을 너무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 건건이 뭐 이렇게 유상증자가 됐건 물적 분할이 됐건 결국 이런 건 바이 건으로 뭔가 주주보호 조치가 나와봤자 결국 이 포괄적으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정말 필요한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좀 그걸 현실화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 미국과 한국의 투자 환경을 비교하면 너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냥 개인 투자분들께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임하는 투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상반기에 당장에 생각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너무 많아요. 정말 위기다, 위험하다, 뭐 이게 터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그런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이고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긍정 평향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 해소를 해오고 있어요. 뭐 물가도 너무 높아지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물가도 꽤 많이 낮아졌죠. 고용시장도 계속 저런 식으로 비대칭성이 심각하면 어떡하지 많이 해소가 되어 왔고 그 사이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어느덧 기업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마이너스였어요. 역성장이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기업 이익의 상향 조정 이걸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시장을 보지 말고 주식 투자자라면 그래도 물려 들어오면 물려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역시 낙한 편향을 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로서 성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뭐 장광화 대표님 모시고 매크로 한번 진단할 게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